전자 포획이 발생하면 이렇게 전자가 핵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에 공석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석이 된 전자는 위쪽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전자가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에너지 차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발산을 하고 이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 방사선을 특성 X선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 X선은 정확히 이 차이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항상 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전자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똑같이 공간이 비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전자도 또 똑같이 내려오면서 밑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특선 X선이 나가게 됩니다. 이 특선 X선은 전자 포획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전자 기파가 들어와서 전자를 전리시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공간이 생기기만 하면은 위에서 메꿔주고 다시 메꿔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때마다 동일하게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 모든 전자기파를 다 특성 X선이라고 합니다. 특성 X선은 언제 어느 상황이든 간에 이 전자 껍질,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방출하기 때문에 항상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출되던 특성 X선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전자의 에너지를 주어서 이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를 하면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성 X선 대신 이 전자가 이 결합 에너지를 깨고 나가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를 뺀 크기만큼 그리고 그 나머지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방출하게 됩니다. 이 전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분리된 전자를 오제 전자라고 합니다. 다시 보면 밑에 어떤 이유든지 공석이 생겼고 위에 있는 전자가 내려오면서 이 차이만큼의 방사선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전자에게 옮겨지면 이 결합 에너지를 뺀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전자를 오제 전자라고 합니다. 이 그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면 이 궤도전자가 전자 포획이 되거나 아니면은 외부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전자가 밑을 채워주게 되고 이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 X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외부에 있는 궤도전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때도 역시 특성 X선이 나가게 됩니다. 이 특성 X선이 나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전자에게 궤도전자에게 전자를 준다면 이 궤도전자는 다시 빠져나가면서 오제 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는 원자핵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 안에 있는 알파선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변환이 일어나면서 중성자든 양성자든 상호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이 핵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마선 방출은 이런 핵 내부에서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가 일어난 후에 이 원자에게 남아있는 여분의 에너지를 전자파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해서 안정화되는 것, 그게 바로 감마선입니다. 그럼 아까 궤도전자에서 나가는 이 특성 X선도 전자기파이고 이런 핵 반응 후
핵 붕괴 후 핵에서 방출되는 감마선도 똑같은 전자기파입니다. 그러면 이 특성 X선, 아까 말했던 특성 X선과 감마선은 둘 다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형태는 성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는 핵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감마선, 핵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건 X선이라고 칭을 합니다. 이 감마선은 알파 또는 베타 붕괴 후에 남아있는 잔류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항상 선 스펙트럼만 관찰이 됩니다. 항상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는 붕괴 후에 알파 붕괴의 경우 양성자가 2개가 빠져나가고,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건 원자 번호 자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만, 감마선은 에너지만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감마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감마선 방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 후에 내부에 있던 이온 에너지가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핵종은 좀 가지고 있다가 이 감마선을 방출하는 그런 핵종이 있습니다. 그런 핵종을 핵이성체라고 합니다. 핵이성체는 완전히 동일한 두 핵종이지만 이 내부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메타스테이블의 약자 M자를 표시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즉, 이 불안정한 핵 이성체는 감마선을 방출하고 이렇게 이 핵종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변환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핵자 내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고 단지 감마선만 방출해서 이 핵 내부가 안정 상태로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감마선이 항상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궤도 전자의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특성 X선에서 특성 X선이 방출되지 않고 궤도 전자에 에너지를 줘서 오제 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감마선이 방출되지 않고 이 궤도 전자에 에너지를 주어서 이 전자가 이 궤도를 튀어나가는 경우, 이 전자를 내부 전환 전자라고 하고, 이렇게 감마선 방출 대신 나타나는 이 에너지 전달을 내부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감마선 방출과 내부 전환은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며 그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부 전환 전자 방출이 되게 되면 역시 이 부분이 공란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자가 내려오면서 또 특성 X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또다시 여기에 있는 전자가 내려가면서 또 특성 X선이 방출되고, 이 특성 X선이 이렇게 전자에게 에너지를 줘서 똑같이 오제 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과정은 어떤 반응이 한 개씩 구별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2011년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정된 핵종은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일방적으로 많다. 왜냐하면 양성자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쿨롱 총력이 작용하는데, 이 안에 중성자가 섞여 있으면 강력한 핵력으로 양성자의 쿨롱 총력을 상쇄시켜서 이 원자 핵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안정된 핵종일수록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많아야 합니다. 원자 핵을 강 모형으로 설명할 때 마법수는 28, 20, 50 등이다.
강모형은 원자핵의 안정성을 표현을 할 때 원자핵 내부에 양성자 껍질 그리고 중성자 껍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법수일 때 더 강한 결합을 갖는다 라는 내용의 모델입니다. NPB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면 NPB가 작으려면은 양성자가 많으면 원자핵은 어떤 분기를 하는가? 첫째,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를 합니다. 전하가 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은 베타 플러스 분기를 하게 되고 혹은 궤도전자로 결합해서 중성자로 변하게 됩니다. 즉 베타 플러스 분계 혹은 전자 부역을 하게 됩니다. 중성자 결손 핵종, 즉 중성자가 적고 양성자가 많은 핵종, 중성자 결손 핵종은 베타 마이너스 분계 또는 내부 전환. 여기서 확인했듯이 양성자가 많으면 베타 플러스 분계나 내부 전자 포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분계는 어떻다는지 확인해 보면 양성자가 많을 때 베타 플러스 분계됐으므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면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베타 마이너스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중성자 결손 핵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중성자 과잉 핵종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부 전환은 핵 안에서 알파 분계나 베타 분계를 했을 때 남는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나가는데 이걸 궤도전자에게 주어서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내부 전환이라고 합니다. 즉 내부 전환은 핵종과 상관없이 알파 분계나 베타 분계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운동 중인 하전 입자, 쉽게 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운동 중인 하전 입자가 이 핵 주변에서 쿨동력, 즉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이 전하 힘에 의해서 감속이 되면, 감속했다는 얘기는 이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감속된 에너지만큼 전자기파 형태로 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자는 진행하다가 보통은 쿨동력 때문에 방향을 틀게 되고, 방향을 틀면서 에너지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이 잃어버린 에너지만큼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 전자기파를 제동 복사선, 제동 방사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동 방사선은 전체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중에 어느 일부가 방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의 다른 크기의 X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X선은 연속 스펙트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X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동복사는 이런 현상을 제동복사라고 하는데, 제동복사는 이 하전 입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즉 운동 에너지 빨리 움직일수록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이 하전 입자가 가벼울수록 더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 꺾임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잃을 수가 있고, 질량이 작아야지만이 이 쿨동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잘 휘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흔히 전자,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제동 복사선을 많이 낸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현상을 이용해서
엑스레이 발생장치, 흔히 엑스레이 튜브라고 부르는 엑스레이 발생장치를 만드는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제동 복사선입니다. 보통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전자선이 어떤 타겟에 부딪혀서 제동복사선이 만들어지는 확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시면 Z, 이 타겟의 원자 번호에 비례하고 이 전자의 에너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자의 에너지를 하는 표현을 최대 에너지라고 쓴 이유는 이 전자선 자체가 연속 스펙트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을 가정하고 이 계산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전자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단일 에너지, 즉 선 스펙트럼이라면 이 식이 아닌 다른 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RI 면허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정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는 이 베타선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가정해서 이 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타겟 물질의 원자 번호가 크면 비례한다고 했는데,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핵 밀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있는 금속이 베릴륨 같이 원자 번호가 수헬 2배, 4번밖에 안 되는 낮은 게 아니라 텅스텐이든 구리, 철, 납같이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일수록 더 내부에 핵이 많기 때문에 제동복사선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막상 이 숫자를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1%가 아니라 0.03%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양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튜브는 사실 이 굉장히 나쁜 효율을 이용한, 그러니까 엑스레이 튜브라고 하더라도 최초에 전자선을 만들고 이 전자선이 타겟에 충돌해서 엑스레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자빔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10의 4승,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만 엑스레이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에너지는 다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튜브는 항상 많은 열을 뿜고 있고, 그것 때문에 냉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하전 입자인 알파, 베타, 그리고 전자파 형태 방사선 엑스레이, 감마레이와는 다르게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뭔가를 가속시키는 장치들은 항상 이 전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하를 이용해서 가속을 시키는데, 이 중성자는 이런 방법 가지고 가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핵반응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핵반응을 보면은 양성자를 리튬에 넣게 되면은 리튬이 베릴륨으로 바뀌면서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리튬에 중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역시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베릴륨에는 알파 입자를 넣으면은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베릴륨에 감마선을 넣더라도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반응은 양성자 가속기가 있어야 되고, 이 반응은 중수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고, 여기는 감마선, 전자파인 감마선으로 핵반응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높은 감마선이 필요하며 효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중성자 발생은 이 방법입니다. 알파 방출을 하는 아메리슘 이사이를 베릴륨에 가까이 붙여서 이 핵반응을 유도시켜서 이 중성자를 얻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슘 베릴륨을 이용한 중성자 발생 핵종 외에는 현장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게 이 자발 핵분열 물질인 캘리포늄 252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캘리포늄 252는 반감기가 짧고 고가이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대부분 아메리슘 베릴륨 선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캘리포늄 252는 자발 핵분열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RI 시험에서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성자는 약 11분의 반감기를 갖습니다. 즉, 중성자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는 속도에 따라서 고속, 중속, 조속으로 구별하는데 보통 이 조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별할 때 보통 열 중성자 그리고 고속 중성자라고만 칭합니다. 고속 중성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열 중성자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에너지가 낮은 중성자일수록 핵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 중성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차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차폐체가 있더라도 중성자는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질이 어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뭔가를 극을 띠고 있다면은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잃거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중성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성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에 직접 충돌해서 에너지를 일부 잃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핵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에는 이렇게 중성자가 맞고 튀어나가서 에너지를 많이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1개, 중성자가 없는 이 실제 무게로 봤을 때는 중성자와 굉장히 비슷한 물질이기 때문에 거의 무게가 1대1이기 때문에 충돌을 할 경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잃습니다. 이 때문에 중성자는 수소와 잘 반응해서 중성자에 대한 차폐차는 무조건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성자 감속제, 중성자를 멈추게 하는 물도 이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고, 폴리에틸렌 같은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도 사실은 탄소가 주로 있는 구조에 양쪽에 수소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즉 중성자를 멈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콘크리트도 사실은 수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